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벌써부터 집값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또 확실한 지표를 들고 와야지 많은 분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데드캣 바운스 때랑 비교를 해봅시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살아나고 있다, 더 좋은 지표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데드캣 바운스를 넘어서 반등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때보다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라고 하면은 데드캣 바운스는커녕 국지적 일시 반등에 끝나는 거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진짜 대부분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2030 많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동산 폭락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한 40대쯤 돼가지고 40대도 부동산 공부를 되게 일찍 시작하고 관심을 되게 옛날부터 가져가지고 한 저점쯤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로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겪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길래 그 부분이 되는지 지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집값 바닥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한 3, 4페이지 정도만 검색해봤는데도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오늘도 또 뜨더라고요. 전문가 5인 맨날 들어가는 사람들, 고 교수님, 그 다음에 이상한소, 이런 사람들 맨날 집어넣고.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표를. 규제 완화가 일단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MB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한 거 보면은 지방 LTV 70%까지 상향했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전국적으로 70%까지 상향했죠. 윤석열 정부 때는 근데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지가 않죠. 핵심은 뭐예요? DSR이. 요때는 DSR이 없었는데 요때 DSR이 생겨나니까 DSR 우회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야. 혹은 우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를 줄이는 주담대 50년 상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도금대출 기준 폐지를 통해서 분양시장에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코 못지 않다는 거죠. 양도세 보면은 중과 배제 대상 확대하고, 단기 보유자들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초단기 보유자들 뭐 1년이나 2년 내로 하는 사람들 양도세 많이 냈잖아요. 이 부분을 한 10%포인트 낮춰줬다.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했을 때 5년간 감면했는데, 요거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규 분양주택까지도 5년간 면제를 해줬다.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하고 착한 임대인 거주요건 면제해주고 있다. 종부세 완화도 들어가고 있죠. 공정가액 비율을 낮춰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해주고, 이건 더 면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직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 2개월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5년, 그 다음에 여기도 근 4년 이상 했죠. 그 규제를 그 이상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분상제는 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있고, 분양제는 적용이 되지만 분양가는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재초항, 이것도 아직은 진행 중인데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매 허용해주고 있고, 투기 지역도 거의 다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뭐 공급 정책은 MB정부 때랑 비슷한데, MB정부 때도 150만원 보금자리 주택 계획해놓고서 초장에 막 13만원 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요거 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해버렸죠.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건설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말만 해도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270만원 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1년 2개월 됐는데 과거 완화책을 많이 썼던 정부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못지않게 많이 풀어줬다. 그러면은 규제를 시행하면은 집값이 눌리는 거고, 규제를 풀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규제를 해도 집값 올라, 규제를 풀어도 올라,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 눌리고 규제를 풀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부동산 부양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했던 것은 부동산 억제책인데, 그 외적으로 금융 상황이 집값을 띄우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지금 규제를 굉장히 풀어서 어디까지 떴느냐. 그랬을 때 일단은 거래량부터 비교해보면요. 자, MB정부 2008년 11월에 저점 찍었죠.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1163건 찍었는데, 3월부터 데드캣 바운스 시작됐고 4월에 이때 확 늘어나죠. 8,300건까지 늘어났어요. 고점 찍었을 때 9,500건까지 늘어났어요. 즉 이 정도까지 늘어나줘야지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다, 이런 상황인데, 2022년 10월 이때가 저점이었죠. 559건 나왔는데 2월부터 확 튀었죠.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들어가면서 2월부터 거래량 확 늘어났는데 그래봤자 2,400건. 그리고 6월 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6월께 뭐 더 적다 많다를 떠나서 6월께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완료된 5월 보더라도 3,400건이에요. 이때만큼 살아난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 적어도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은 넘어줘야지 데드캣 바운스라도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절반 수준이다. 거래량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 그때랑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서 바닥 찍고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나올 거고 벌써부터 그 기미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보더라도요, MB정부 때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끼웠죠. 뭐 2.58%, 이 정도 상승 잠깐 나타내다가 쭉 떨어졌는데 지금 KB 지표는 계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떨어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벌써부터 바닥 이야기를 하냐. 자, 그 다음에 요즘 부동산원 이야기하죠. KB 이야기 안 합니다. 집값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KB 쓰더니 지금은 KB는 떨어지고 부동산원은 올라가니까 부동산원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작년에 부동산원 지표로는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IMF 때가 포함이 안 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6.65%였는데 지금 7.7%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2달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데드캣 바운스 시작할 때 갑자기 이렇게 튀죠.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보면은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결과는 데드캣 바운스로 끝났죠. 몇 개월 올랐어요? 11개월. 부동산 지표로 11개월 올랐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표였어요. 근데 지금 고작 이 지표로 규제 다 풀었는데 고작 이 지표 나오는 걸로 벌써부터 바닥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요 자꾸 그런 워딩을 보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 신고가 비중은 줄고 신저가 비중은 늘었는데 기사는 신고가만 말하고 있었죠.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부추겨 보려고 지금 물 들었을 때 노젓는 것처럼 건설사들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PIR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데드캣 바운스 날 때는 11.8인데요 지금은 10.8이에요 아무리 뭐 다른 지표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살 여력은 소득대로 살 여력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요건 KB의 구라라고 그랬죠. 2019년에 0.9년 정도 PIR 낮추고 작년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갑자기 5.9년이 툭 떨어졌어요. 이게 툭 떨어진 거는 소득 지표를 상향하고 그 다음에 집값 지표를 하향했기 때문이죠. 요거는 개편이라는 목록 하에 확 바꿔버린 거죠. 그렇다.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거 반영하면은 6.8년이 더 늘어나니까 지금 17.6년 정도 되는 거죠. 요 지표대로 그대로 갔으면. 그럼 PIR 지표는 그때보다 6년이나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지표상으로는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여기 KB에 똑같이 담보대출 PIR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끼고 하더라도 이때가 금리가 더 높았는데 이때는 8.4인데 이때는 14.5예요 지금. 이 부분은 개편이 덜 됐으니까 여기서 딱 나오죠. 아 6년 이상 더 걸리는구나. 거품이 그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꼈구나. 이때 데드캣 바운스 나서 오히려 고점 떨어지고 다시 고점 그러니까 거의 그때 고점 어마어마하게 고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품이 꼈구나. 또 월소득 볼까요? 소득 자 당시 데드캣 바운스 할 때 400만원 정도고 지금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가구별 월소득인데 문제는 이것도 통계를 개편해서 한 4, 50만원 정도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4, 50만원 더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물론 평균 소득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평균은 많이 버는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조금 버는 사람들이랑 딱 했을 때 극단값이 존재하면은 소득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해져서 고 수익을 가진 사람들 평균 가지고 가는 건데 요것도 올렸고 그런 거를 반영하더라도 1.5배 올랐죠. 그럼 그동안에 중위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2배예요. 소득은 고소득 쪽으로 많이 편중되면서 평균이 1.5배 늘었는데 집값이 2배 올랐으면은 오히려 집은요 몇몇 부자가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다.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막 HOI 막 이런 주택 구매력 지수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그때 3분의 1 수준인데 데드캣 바운스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채는 어때요? 부채도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이거 많이 오른 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희가 소득 대비로 그게 부채가 높다는 소리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 대출 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차주별 DSR을 보더라도요, 그때 20.1%였습니다. 지금은 40.3%죠. 소득에서 예를 들어 아까 400만원에서 20%, 80만원이죠. 그럼 32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는데 지금은 600만원에서 40%면 얼마예요? 240만원. 그러면은 남는 돈은 360만원. 막상 오르는 소득은 40만원 수준이네요. 이자 내는 건 3배로 늘었고, 근데 그때보다 집값이 2배가 됐나? 그런데도 더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주담대 금리 자체도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담대 평균 금리 그 당시에 5.5였고 지금 4.51입니다. 1분기 기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갈 상황이라는 거죠. 소득 대비 갚아야 되는 돈은 2배로 늘었는데 여기서 금리도 그때 준하는 수준까지 계속 올라간다. 바닥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63빌딩에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서 한 50층까지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50층 바닥인데 바닥은 바닥이죠. 근데 나는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밖으로 걸어 나가야지 하고 밖으로 걸어 나가면은 50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1층 바닥까지 내려와야지. 1층 바닥이 아니고 50층 바닥이에요. 지금 63빌딩으로 따지면. 그 바닥을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자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지표를 다 보세요. 그때랑 지표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기다가 저금리 시대 끝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4.5에서 5%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인플레이션이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떨어진 게 저점이다. 지금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칠 것이다. 이렇게 고착화되니까 고금리 상황이 올 것이다. 사실은 고금리도 아니고 9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오래 저금리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가 역대급 저금리였죠. 이때가 문제였다.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산 거품의 세대였고 그 시기가 이제 종료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가 바뀌고 있는데 그때 그거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요 죽어요. 그 예전에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하필 또 요즘 상황이랑 또 비슷한데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빈대요. 그래서 갑자기 보트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타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하시라. 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그 다음에 또 헬기가 와서 할아버지 타세요.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난 막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막차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난 너에게 2번이나 보냈는데? 이런 것처럼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패러다임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부담 수준은 과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로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은 거의 과거랑 비슷한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금리는 그때의 수준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은 그때 평균 거래량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때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 상승폭 여기저기 나고 있는데 굉장히 국지적으로 나고 있다. 국지적인 곳들만 나고 있고 그런 곳들은 항상 띄우려고 장난질 많이 치는 곳들. 그러니까 딱 지금 나오는 게 강남 3구, 용산, 규제지역이었던 곳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분당하고 동탄 띄우잖아요. 투기꾼들 많은 곳. 이런 것들 보시면은 흐름이 쫙 보일 텐데 그냥 너 여기 오늘 판에 끼면 딸 수 있어 라고 자꾸 도박장에서 유혹하면은 도박 중독된 사람들은 그 판에 또 들어가요. 그렇게 중독이 됐든 아니면 중독이 안 됐으니까 아예 도박장을 멀리 하든 아니면은 저기 지금 딱 시장이 도박장 같은 시장인데 내가 중독이 됐더라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도박을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잘 생각해보셔라. 오늘 크게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 준비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 2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주말에 준비해서 오늘 코픽스 오르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랐죠.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